성문화인권의 부회장 송윤재입니다. 바로서기 성문화인권기획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눌 내용은 비장애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엄마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입니다. 우리 장애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장애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예. 우리는 그동안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집중하고 아픈 손가락을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키울까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 고민해봐야 될 내용은 우리에게 약간 덜 아픈 손가락인 비장애 자녀, 함께 키우고 있는 비장애 자녀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묵묵히 잘 자라주고 있는 것 같고 착하고 듬직한 우리 덜 아픈 손가락인 우리 장애가 없는 비장애 자녀 정말 잘 자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그 아이의 마음을 그동안 살펴보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했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해보고 우리 그동안 우리의 시선이 장애 자녀에게 맞춰줬던 시선이 한번 돌아봐서 비장애 자녀의 마음은 괜찮은지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시간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장애 자녀는 자라면서 내색하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우리 비장애 자녀가 우리 장애 형제를 만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우울하고 또 마음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굉장히 갖게 되면서 성장합니다. 또한 죄책감, 질투, 분노, 죄의식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비장애 자녀가 겪으면서 성장하면서 또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님도 우리들 자신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준비 없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장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만나서 얼마나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들도 성장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곁에서 묵묵히 비장애 자녀도 함께 또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의 이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비장애 자녀들은 정말 많은 감정을 복합적으로 겪는다는 거죠.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또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 또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들이 우울감으로 표출되어서 우울감의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왜 장애 자녀만 예뻐하는지 나는 예뻐하지 않고 장애 자녀만 예뻐하나 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되죠. 또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분노가 쌓이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화를 잘 내는 또 이런 분노가 잠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질투. 항상 우리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해 보이는 그 장애 자녀에 대한 또 질투를 항상 느끼면서 성장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또한 죄책감을 같이 느껴요. 내가 왜 나만 몸이 건강하지? 또 쟤는 몸이 불편한데 나는 왜 몸이 건강하지? 또한 이런 감정, 질투나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 거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형제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책감을 또 갖게 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합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서적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 자녀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느냐 아니면 성격적으로 이상하게 자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한 일반 비장애인보다는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어린 비장애 자녀들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 부정적 감정을 그냥 놔두면 우리 성장하면서 우리 비장애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동기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질투를 많이 느끼죠.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질투, 또 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동기의 아이들은 부모님은 장애아이만 예뻐해, 저 형제만 예뻐해 하는 역차별을 느끼게 되죠. 나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나? 이런 역차별을 느끼면서 그거에 대한 섭섭함, 이것이 장애 자녀, 장애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변이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성장하면서 내 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감정이 쌓이고 형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에는 어려서 쌓여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표출이 되면서 탈선이나 혹시 비행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더 성장해서 우리 성인기에는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장애 자녀가 성장하면서 성인기에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장애 자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울감이 높아지고 또 부담감, 내가 부모님 대신 이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네, 성인기에는 그 부담감이나 우울감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기피, 또 거부, 분리에 대한 요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어려서부터 쌓여있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 장애 자녀를 무시하거나 폭력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비장애 자녀가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부정적으로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최근에 맨 밑에 보면 제가 어디 연구에서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 비장애 자녀들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통찰력과 참을성이 있게 되고 또 목표의식에 대해 정확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이 장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장애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이 가정 환경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인성적으로나 또 이 아이의 사회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또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장애 자녀를 어떻게 그러면 키워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장애 자녀로 인해서 힘든 게 아니라 비장애 자녀로 인해서 저는 너무 고민도 많고 힘들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는 우리 비장애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또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 물론 모든 가정에 이것이 다 적용돼서 이 아이가 올곧게 잘 자랄 거야 라는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발달장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달장애인은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요. 또 장애 정도에 따라, 기질에 따라, 또 장애 특성에 따라 아이들이 굉장히 다르죠. 지적장애가 다르고 또 자폐성 장애인 가정이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느끼는 정서적 어려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맞는, 내 아이에 맞는 올바른 양육 방법을 이제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훈련해보고 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지켜보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비장애 자녀 살짝 제가 앞에 10가지를 놨는데요. 살짝 제가 키워드만 보고 구체적인 거는 뒷장에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을 키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화는 대화인데 즐거운 대화를 자주 해줘야 한다. 네 번째는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또 숨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면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형제 자녀를 인정하도록 장애 수용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또 여섯 번째, 가족이 우리 장애 자녀가 있지만 장애 형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굉장히 행복해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일곱 번째, 그러면 자녀들끼리 같이 함께 자라다 보면 싸울 일이 많죠. 그러면 다툴 때는 어떻게 부모가 중재를 해야 되는지. 또 여덟 번째, 감정적 훈육을 삼가세요라고 돼 있는데 감정적 훈육이 뭐냐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화를 내는 것과 정확한 훈육을 우리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는 말, 또 무시하는 행동, 폭력적인 행동들을 절대 봐주면 안 되고요. 그것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열 번째, 부담을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비장애 형제에게 이 아이는 네 몫이야, 네가 함께 돌봐야 돼 라는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또 이 아이가 못 채워주는 걸 네가 채워야 해 라는 부담감을 우리도 모르게 그 비장애 자녀에게 전가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구체적으로 첫 번째부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존감을 키워주세요 하는데 우리 비장애 자녀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거를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아무리 인정을 해주고 재능을 키워주는 것 같은데도 어느 한 면에서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는 그런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줄까요? 그 아이에게 맞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가정에서 귀한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칭찬, 올바른 칭찬이죠. 또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억지로 이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고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 또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재능을 잊고 이 아이가 재능을 키워나가면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존감이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장애 형제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또 비장애 자녀의 인생의 숙명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리 장애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나도 힘든데 장애 형제에 대한 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하느냐?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요. 장애 형제에 대해서 빨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장애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장애 형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공평하게 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평? 어떻게 공평할 수 있느냐?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애 자녀를 더 많이 돌봐야 하고 또 이 장애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하는데 비장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상황에 맞게 이 장애 자녀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쟤를 부모님이 더 돌봐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또 이런 질투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아이가 이것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은, 엄마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장애 형제를 더 돌보고 있지만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라는 걸 느끼게 해주려면 그 밑에 일관성 있게 공평하게 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장애 형제가, 비장애 자녀가 볼 때, 아, 엄마가 나에게 혼냈던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장애 형제도 혼을 내는구나. 내가 잘못할 땐 엄마가 혼을 냈는데 장애 형제가 잘못했을 때는 봐준다. 그러면 옆에서 비장애 자녀가 봅니다. 아무 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인정하는 것 같이, 다 알아듣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역차별에 대한 불공평을 느낍니다. 왜? 이 상황에서 저 아이도 혼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는 그렇게 무섭게 혼나면서 장애 자녀라고 해서 봐주네? 라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맞게, 장애 아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또 부모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면 잘못했을 때는 똑같이 혼을 내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장애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기회보다 비장애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쩔 수 없이 또 기능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비장애 형제에게 저희들은 요구할 때가 많잖아요.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데 도와주다가도 이 비장애 자녀들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매일 엄마가 나만 시켜? 왜 쟤는 가만히 있고 나만 시키고 나만 해야 돼? 라는 또 억울한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장애 형제의 도움을 받고 심부름을 시킬지라도 이 장애 형제도 너도 같이 도와야 돼 라는 것을 알도록 한 가지라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옆에서 하는 것처럼 심부름을 시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부모님이 과한 액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의 심리적 정서를 위해서 우리가 장애 자녀도 함께 너도 도와줘 해서 숟가락을 쥐어주고, 예를 들어서 밥상 차릴 때는 반찬을 꺼내줘, 밥을 퍼줘, 이런 것들은 비장애 자녀가 함께 하더라도 숟가락을 쥐어주고 이걸 식탁에 놔줘, 아니면 의자를 똑바로 놔줘, 이래서 아이가, 비장애 자녀, 장애 자녀가 같이 돕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대화를 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대화, 여러분들 대화 많이 하시나요? 자녀들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와 대화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너 엄마와 대화 많이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와 자녀가 생각하는 대화는 다를 수 있어요. 대화라는 거는 주고받는 말 속에서 서로의 위로를 느끼고 자기의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얻는 것들이 대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거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상한 것이 있는데 엄마하고 말했더니 다 풀렸어.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오라 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하고 말했더니 더 화가 났어. 이거는 대화가 아닐 수 있죠. 물론 상황에 맞게 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가 잘못했어 라는 거를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네가 잘못했어를 먼저 말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유를 대려고 하면 아이들은 먼저 엄마는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 기법을 제가 살짝 놨는데요. 시선을 맞추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항상 장애 자녀를 향해서 시선이 가 있고 또 손이 거기 가 있고 몸이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장애 자녀는 어떻게든지 엄마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엄마를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더 귀찮게 할 수도 있고 더 어떤 친구들은 더 말썽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휙 돌아봤을 때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혼을 내게 돼 있죠. 그리고
지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들을 아이들은 기회를 삼으려고 해요. 엄마와 대화하고 싶은, 시선을 돌리고 싶은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시선을 일단 맞추고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자주 하는 친구들은 굳이 엄마에게 시선을 나에게 돌리려고 이렇게 말썽을 부린다거나 또 이렇게 시선을 돌리기 위한 과한 액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의 말에 호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랬어. 설거지 하면서 너는 얘기해. 여기 앉아서 얘기해. 그래, 그랬니 하면서 다른 데 시선을 맞추고 입으로만 호응하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요. 엄마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일부러 시간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 아이를 옆에다 놓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 하다가도 호응을 해줘야 될 때 있잖아요. 아이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한 번 시선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랬니? 그랬구나. 너 속상했겠구나. 호응을 해주는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설거지를 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가 한 번에 그 시선 맞추고 호응해 주는 것이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일상을 말하도록 충분히 말하도록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찮아. 너 매일 똑같은 얘기 또 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엄마에게 자기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어제 한 얘기 똑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그래? 어제 학원 갔는데 오늘은 어땠니? 오늘 공부한 건 어땠니? 친구들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니? 매일 똑같잖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매일의 일상을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또 어떤 변화적인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존중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훈육을 하기 위한 부모님이다 보니까 훈육의 자세가 항상 갖춰져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걔가 그렇게 나왔지 라고 훈육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나도 모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장의 형제는 대화하다가 엄마는 왜 내 편 안 들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근데 왜 친구는 그런 말을 했을까? 이유는 그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너가 이런 말을 해서 혹시 친구가 속상한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친구가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걔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유도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느끼고 공감하면서 자기가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굉장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압니다. 엄마는 매일 그런 얘기만 해. 매일 안 된다. 또 넌 이래서 나쁘다. 그리고 넌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 거는요.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보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고 있다는 거를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 아이가 들었을 때 힘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했을까,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했을까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의 자녀에게 같은 대화 속에서도 너 그거 잘하잖아. 한번 해보지 그랬어. 이렇게 긍정적인 야 못하는 게 뭐 중요하니? 최선을 다해서 엄마 그럴 경우 이랬어요. 저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엄마 나 잘 못하잖아. 그럴 땐 못하면 어때? 엄마도 그거 잘 못해.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이들이 엄마와 이야기할 때 힘을 얻는,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즐거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적절한 나이 성장에 맞춰서
관심과 사랑을,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비장의 자녀들은 돌봄을 제 나이에 맞춰서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사춘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장할 때 특히 유초등부 일대에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주려는 부모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별도의 시간을 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시간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주 양육자로서 부모, 그러니까 특히 엄마겠죠.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장애 형제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기능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경우, 또 이 아이가 몸이 많이 중증 장애일 경우, 그럴 때도 이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주말 같을 때 아버님과 역할을 바꿔서 하루 별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비장의 자녀와. 그래서 엄마는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너와 함께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 자녀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지만 너도 엄마가 똑같이 사랑해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는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한번 정해볼까? 엄마와의 시간, 뭐 아빠와의 시간,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날 기다리도록, 이날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야, 엄마가 나만 사랑해주는 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들 운동 많이 시켜주세요. 예, 스트레스가 장애, 비장애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운동, 땀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이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면서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가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가나 취미활동,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뭐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만들기를 하거나, 쌓기, 쌓는 거 있잖아요. 쌓기 같이 하는 거, 또 젠가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력이 된다면 그 방면으로 또 키워주는 것도, 내가 못 채워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하면서 그 재능을 키우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춘기 때의 이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나만의 뭔가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아이들은요, 비장애 형제일 경우에 비행이나 짜증이나 이것들이 화로 전가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래서 이것을 승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함께 해주고, 너는 이거 잘하니까 같이 해보자 해서 스트레스 푸는 것을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평소에 사랑 표현을 충분히 해주세요 돼 있는데, 사랑 표현, 스킨십, 어린 나이에 유초등부 얘기 때 정말 시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7살, 8살 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자기 평생을 좌우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기 이전, 초등학교 이전에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못 채워줬던 것들을 초등학교 때 굉장히 채워주려는 노력, 또 커가면서 그 아이들을 또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사춘기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고, 엄마가 예전에 못 해줬던 것들을 막 분노를 표출을 하면서 이야기하더라. 내가 왜 진작 어렸을 때 이걸 못 해줬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충분히 사랑 표현을 해주고 사춘기 돼서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못한 것들 엄마가 지금이라도 너한테 노력할게. 네가 그렇게 속상했겠구나. 엄마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미안해. 알아주고 노력하려는 자세를 그 아이들도 빨리 마음의 문을 못 열 수도 있지만 점점점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시선을 돌아보고 노력한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장애 형제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 형제를, 장애 수용을 우리 부모님들 자신의 한번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장애를 빨리 내가 인정하고,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 장애 아이를 함께 평생 행복하게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빨리 우리가 고민하게 되든가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성장하면서 수용 단계를 겪게 되잖아요. 우리 비장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애 형제, 특히 유초동부 그 시기에는 장애 형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 또 질투,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 이 아이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얘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랑 나랑 왜 소통이 안 되지? 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통의 방법도 모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장애 형제에 대한, 알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또 가기 전에 부모님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냐? 또 이 비장애 자녀에게 그러면 형제의 장애를 언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우리 비장애 형제가요.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저는요 끝까지 분리시켜서 키울 거예요. 그래서 얘와 다른 학교를 보낼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함께 키우고 싶어요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이거는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성숙해져야 돼요. 장단점이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 부딪히든 아이들은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함께하는 가정에서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분리되더라도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장애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내 형제에 대한 장애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 라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자신이 내가 먼저 우리 아이에 대한 장애 수용을 하고 나서 장애 자녀에게, 비장애 자녀에게 이야기해야지, 엄마는 보니까 이 장애 수용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조금 더딜 뿐이야. 장애가 아니야. 어디 가서 누군가가 얘 장애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과한 반응을 보이고 막 화를 낸다거나 기분 나빠한다거나 이러면 옆에 있는 비장애 자녀도 그것을 봅니다. 같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할 수 있어요. 장애 형제의 그 장애가. 그래서 혹시 나가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기 형제로 인해서 2차적인 놀림이죠. 니네 형, 니네 누나, 니 동생 장애인이니? 이런 말을 듣고 와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우리 형, 우리 누나, 내 동생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뭐예요? 왜 애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1차로 무너지죠. 속상하죠. 하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라는 거는 장애를 갖고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어쩔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통사고와 똑같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하는 게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잖아. 내가 운전을 열심히 해도 어느 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 왜 교통사고 당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들 수도 있어. 그런데 병에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런데 왜 너는 병에 걸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배려심이 부족한 거잖아. 똑같아. 장애라는 것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약간 우리하고 달라야 돼. 또 도움이 필요해. 그렇지만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에 우리 딸이 우리 형제가 같이 장애를 갖게 됐지만 장애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함께 살면 되는 거야. 이대로 그냥 우리는 쭉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불편한 우리 형제를 다른 친구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너 장애인이니? 너 니네 누나 왜 그래? 장애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배려심이 부족한 거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엄마가 먼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사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센터도 가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함께 놀고 약간 다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아이 약간 장애가 있어서 불편해요.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라고 노출시키는 것을 옆에 있는 비장애 자녀가 보도록. 엄마의 표정이 바뀌지 않네? 엄마가 당당하네? 그럼 이 아이도 당당하게
자기 형제를 빨리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엄마 하고 창피해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학교 안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반 친구들이 나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형으로, 누구누구의 누나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누나 장애인이니? 너 형제 장애인이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고 속상하고 또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 이것을 수용하는 친구들이 친구들에게도 당당하게 이것을 노출시키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형, 내 누나 이런 장애가 있어. 그래서 더 이런 걸 배려해줘야 돼. 그런데 뭐 그것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친구들이 받아들이고 노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내 형제의 장애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이전에 유년기 시절,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장애의 그 특성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놀아야 돼, 어떻게 함께 지내야 돼라는 다름을 알려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어쩔 수 없는 이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 아이는 형제로 인해서 노출되는 그런 또 역차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당당해지려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의 장애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돼. 그리고 장애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걸로 인해 차별하면 안 돼. 차별적인 행동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있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했지. 우리 누나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몰라서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알려주자 하고 당당하게 자기 역할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도리어 친구들이 몰라서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더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또 6번째,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특히 중증 자녀, 정말 어려운 가정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지치고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잖아요.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얻어지는 행복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두 가지를 다 보도록 해주세요. 내 장애 형제로 인해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행복해해. 라는 걸 양쪽을 같이 보게 해줘야 합니다. 예. 엄마는 늘 지쳐있어. 얘로 인해서 엄마가 늘 힘들어. 그러면 아이들은 얘가 상대적으로 미워요. 왜? 엄마가 그래서 힘드니까 나를 사랑해주지 못해. 라는 감정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나도 이게 힘들어. 라는 것이 전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인기에는 불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 불안한, 저 엄마의 저 고통스러운 부담스러움이 결국은 내 몫이 되겠구나라는 부담감과 또 우울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함께 노는 것, 함께 이 아이가 함께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 자녀가 함께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함께 신나게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함께 즐겁게 가족여행도 가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비장애 자녀가 보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함께 이 아이와 장애 자녀와 함께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또 즐겁게 놀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안정감을 어려서부터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자존감과 연결되고 성인기에는 부담감과 연결돼서 이 아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장애 형제가 있지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러 가보면 부모님들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우세요. 힘든 케이스의 아이들이에요. 장애 형제가, 장애 자녀가. 그래서 많은 돌봄과 많은 육체적인 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계세요. 특히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자신은 잘 못 느끼시는데
막 인상 쓰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비장의 자녀가 함께 본다는 거죠. 그리고 비장의 자녀의 얼굴이 밝을까요? 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나는 내 자신을 잘 못 봐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표현해주고, 그래, 우리는 다 행복할 수 있어. 말로는 하지만 내 표정이 굉장히 굳어있고, 힘들고, 지쳐있어. 그러면 우리 아이도 엄마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라는 것. 그래서 엄마의 그런 부모님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평상시에 그런 가족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장애 자녀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돌보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얻어지는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라는 마음이 들어야 우리 비장의 자녀에게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말이 아이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나는 거지. 아무리 말해주고 너는 행복할 수 있어. 이 아이는 네 부담이 아니야. 너는 이 아이와 별도로 나중에 네 마음 꿈을 펼치면서 마음껏 잘할 수 있어. 아무리 말해줘도요. 아이들은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예. 7번째, 자녀들끼리 그럼 다퉜을 때 아까 공평과 연결되는데요. 공평하게 중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사소한 거에 다 중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해결하다가 안 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이렇게 했어. 아니면 뭐 같이 싸우고 있다. 근데 좀 과한 것 같다 싶으면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마 부모님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구부터 혼냅니까? 예, 비장의 자녀를 먼저 가서 혼을 내죠. 왜 형을 때려? 왜 누나를 때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아이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중재할 때도 굉장히 공정성을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비장의 아이는 말을 잘하니까 자기 입장을 막 변호하겠죠. 이래서 아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이 있어야죠. 네. 이 형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형은 왜 이렇게 했는데? 라고 부모님은 중재를 정확하게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황 파악을 해서 그럼 형이 잘못한 거네. 너도 이런 부분은 잘못했네. 그러면 같이 싸움이라는 건 같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해서 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돼. 안 돼. 라고 비장의 형제가 보는 데서 넌 이거 안 돼. 사과도 시켜야 되고 미안해 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게 하고 그리고 비장의 형제 너도 이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형제를 때렸잖아. 싸웠잖아. 그럼 같이 화해해야지 해서 서로가 화해시키는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훈육하세요. 부모님들이요 이런 양육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훈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는 엄마는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이를 교육할 때, 특히 비장의 자녀를 교육할 때 말투를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엄마는 지금 너를 훈육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교육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 막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소리가 특히 아빠들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빠는 엄마는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렵죠. 정말 힘든데 얘가 더 말썽을 부려. 그럼 화도 나죠. 하지만 일단은 누르고 화가 절제가 안 된다. 일단 화장실에 가서 화를 누르고 오세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엄마가 너한테 얘기를 들어볼게. 왜 그러는 건데? 얘기를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그러면서 아 그랬구나. 네가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상황 정리는 본인이 같이 하도록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하고 엄마가 도와줄 때는 네 일이지만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해서 같이 상황 정리까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감정을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혼이 나고 화를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사춘기 때 거의 많은 친구들이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굉장히 화가 많고 분노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로 자랄 수 있어요. 자, 9번째, 장애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놀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릴 때는. 예, 단호하게 해야죠. 절대 안 돼. 우리 가족이 먼저 우리 장애 형제나 자녀를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때리면 이 아이는 사회에 나와서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적으로 침해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인권의 옹호자가 돼야 돼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또 10번째, 부담을 강요하지 마세요. 마지막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비장애 자녀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얘는 네 몫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펼칠 수 있어 라고 말은 하는데 말투에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에게 부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는 이제 너만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기를 바라죠. 네가 얘 몫까지 해줘야 돼 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는 몸이 건강하니까 더 잘해야지. 또 너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어때? 그냥 힘들어. 너가 이렇게 해서 엄마가 속상하잖아 하면 되는데 너까지. 그까지가 무슨 말인가요? 얘도 힘든데 너까지. 아이들은요, 속상하게 부모님 속도 상하게 하고 말썽도 피면서 잘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걔를 혼내면서 같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는데 너까지 내가 기대했는데 왜 너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까지라는 말 때문에 아이는 또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투 하나도 응원하는 말투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해야 하고요. 아, 내가 이 말이 우리 비장애 자녀가 혹시 부담이 되는 말투가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장애 자녀가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성공을 이 아이가 주기를 바래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 공부해라, 더 잘해야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담을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자기 장애 형제로 인해서 이런 환경적인 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담감만 가졌을 때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내가 혹시 이 아이에게 부담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는 것. 그러면 이제 총 정리해서 부모님들이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장애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비장애 자녀, 약간 덜 아픈,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장애 자녀, 비장애 자녀를 위해 칭찬과 격려를 잊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자제하면서 훈련하는, 또 훈육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또 신뢰하고 부모를 신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안정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이 환경을 받아들이도록, 형제를 인정하도록 기다려줘야지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장애도 수용해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긍정적이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또 자존감이 높아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람, 또 장애 형제의 든든한 옹호자. 이게 우리가 바라는 비장애 자녀의 어른이 됐을 때의 삶이잖아요. 이런 자녀가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난 얘만 잘 키우고 나중에 얘가 이해하겠지. 너는 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그 아이도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는 아이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의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번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내 비장애 자녀도 한번 시선을 맞춰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1시간 동안 우리 비장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